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10월 13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벌써 또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는 주말 좋은 계획 많이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딸아이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옵니다. 총 3명이 오는데 이렇게 4명이서 함께 밤을 지내는 파자마 파티라는 걸 하거든요. 슬립 오버라 그러죠. 친구 집에 이제 돌아가면서 같이 자면서 이야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영국에서는 굉장히 좀 흔한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제 딸이 다른 집에 가서 1박을 하고 왔거든요.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와이프랑 저랑 어떻게 하면 애들을 재미있게 해줄까 좀 프로그램도 짜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요, 제 아들이 참가하는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수영대회죠. 그래서 조금 멀리까지 수영대회 참관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도 프로그램이 빡빡하게 짜여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은 어떤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요, 주말에 이렇게 바빠도 금요일이 오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호텔 총지배인 할 때 어느 정도로 일하는 걸 좋아했냐면 주말이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월요병이 있는 게 아니라 제 직원들이 저한테 우리 총지배인은 금요일병이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하는 일이 재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월요일보다는 금요일이 훨씬 좋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제가 미준 운영하는 걸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소모하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준 유튜브뿐만 아니라 미준 멤버십을 개설하고요.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준 멤버십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방대한 미국 주식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시면 아마도 만족스러운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많은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10월 13일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제 미국 증시 시황을 정리하기 전에 일단 미국에서 발표된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관련된 소식을 먼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미준 속보를 통해서 CPI 발표되자마자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결과가 좋지가 않았죠.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은 0.4% 상승했다. 따라서 어제 미국 증시가 힘을 잃고 오래간만에 하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점검해 보죠. 목요일 노동부 보고서에 따르면 인플레이션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죠. 우리는 보통 CPI라고 부릅니다. 이 CPI가요, 전월 대비 0.4% 올랐고요. 작년 대비는 3.7%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우존스의 예상치는 0.3 그리고 3.6이었거든요. 따라서 각각 0.1%포인트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요, 조금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 그리고 에너지를 제외하면 우리가 근원 CPI라고 부르는 게 나오죠. 이 근원 CPI 역시도 0.3% 그리고 작년 대비 4.1% 올라갔는데요. 다행히도 이 두 수치는 예상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요, 정책 입안자, 즉 연준에서 일하고 있는 위원들은 장기 추세를 더 잘 예측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헤드라인 CPI보다는 근원 CPI에 더 많은 비중을 둔다. 따라서 이 수치가 조금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화면에 나와 있는 그래프에는 두 가지의 선이 있잖아요. 위에 있는 파란색 선은 이제 헤드라인 CPI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드라인 CP는 조금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가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다시 올라가죠. 따라서 추세가 조금 좋지 않다. 이러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다행스러운 부분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입니다. 근원 CPI 같은 경우는요, 헤드라인 CPI처럼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세가 괜찮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하락하는 추세를 지켜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최근 추세에 따라서 주거 비용이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CPI 지수가 높게 발표된 이유는 주거 비용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중요한 부분은요. CPI 가중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주거비 지수입니다. 따라서 주거비가 많이 올라가면 CPI가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주거비가 한 달 동안 0.6%나 올라갔고요. 1년 전보다는 무려 7.2%가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부분은 괜찮았겠구나. 왜냐하면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주거비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다. 따라서 일정 부분에 한정된 물가 상승이라는 게 조금 우리를 안심시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휘발유가 2.1%, 연료유가 8.5% 올라가면서 에너지가 전반적으로 1.5% 상승했고요. 식료품은 3개월 연속 0.2%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장은 이 보고서에 소폭의 반응만 보였다. 처음에는 주가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플러스를 계속해서 보여주다가 결국은 항복을 하고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미국 증시가 상승했잖아요. 따라서 계속해서 좋지 않은 뉴스가 들려오는데 이러한 상승 추세를 지키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해보고요. 노동부는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서 물가 상승률과 명목 소득의 0.2% 증가 차이로 인해서 실질적인 평균 시간당 소득이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여기 이제 두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명목 소득 그리고 이제 실질 소득이 나오잖아요. 실질 소득이라는 것은 이제 소득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계산하고 거기에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무시하면 0.2% 소득이 추가적으로 올라간 건 맞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임금이 떨어진 효과가 발생한다. 0.2%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마지막으로 목요일 날 다른 경제 뉴스 하나가 있었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에서는요. 매주 목요일 날 노동부가 신규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를 업데이트해 줍니다. 자, 이 수치가 20만 9천 건이 나오는데요. 전주와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는 21만 건이었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청구 건수가 조금 나오지 않았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수치는요 그렇게까지 와우는 아니었다, 시장에서 약간 실망할 만한 수치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보다 기대보다 높은 CPI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은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가 0.51% 떨어졌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0.62, 나스닥은 0.63% 하락하면서 3대 지수가 비슷한 수준의 하락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어제 가장 하락 추세가 두드러졌던 성장 주식의 이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퍼시픽 바이오가 10% 이상 하락하면서 가장 좋지 않았고요. 펠로톤이 마이너스 8.03, 추이가 마이너스 7.61, 오픈도어가 마이너스 7.43, 넥스트라 에너지 마이너스 7.00, 버진 갤럭틱 마이너스 6.06, 니오 마이너스 5.91, 사운드 하운드 AI 마이너스 5.79, ISRG, 인투이티브 서지컬 마이너스 5.56, C3AI가 마이너스 5.39, 마지막으로 차지 포인트가 5.29% 떨어졌습니다. 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여기 모멘텀 그레이드를 보시면 모멘텀이 좋지 않은 종목들이 여러 개 발견이 되죠. 따라서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았던 종목이 어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모멘텀 그레이드는 비교적 괜찮은 종목, 뭐 예를 들어서 퍼시픽 바이오의 경우에 제가 잠깐 모멘텀을 보여드리면요. 퍼시픽 바이오는 모멘텀 그레이드는 아직까지 괜찮지만 사실 최근 추세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이동평균선을 보시면요. 10일, 50일, 100일, 200일 모든 이동평균선 밑으로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장기적인 추세를 보시면 200일 이평선보다 주가가 26.81%나 떨어져 있다. 따라서 굉장히 좋지가 않고요. RSI 지수를 보겠습니다. Relative Strength Index를 보시면 현재 36.43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매도로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그런 수치가 발표되고 있죠. 따라서 한동안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모멘텀이 너무나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ISRG 역시도 모멘텀 그레이드는 A- 나쁘지 않죠. 하지만 모멘텀 페이지로 가서 이동평균선의 모습을 보시면요. 자, 이 주식 역시도 10일, 50일, 100일, 200일 이평선에 비해서 주가가 다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지 않은 모멘텀을 발휘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RSI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는 RSI가 30.39
나옵니다. 따라서 ISRG 같은 경우는 RSI 지수가 거의 이제 과매도에 가까이 가고 있다. 조만간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러한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간 성장 주식이 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리벤트 코퍼레이션이 4.1%, KLA가 3.83% 올라갔고요. 엘버마리 플러스 3.64, 브로드컴이 3.5%, 마지막으로 SQM 역시도 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지켜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브로드컴이 올라간 이유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브로드컴은요, VM웨어라는 대형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죠. 그런데 굉장히 커다란 장애물이었던 중국 쪽에서 만약에 승인이 되게 되면요,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어제 기사에 발표하기를 중국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러한 기세가 전달이 됐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죠. VM웨어는 4.2% 올라갔고요. 브로드컴은 3.5% 올라가면서 이러한 희망적인 뉴스를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주온 탑10의 성적입니다. 어제 미주온 탑10은 4종목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빨간색을 기록했고요. TSMC가 오래간만에 가장 좋았습니다. 0.46% 올라가는데 그치긴 했지만요. 아마존은 0.38% 올라갔고요. 엔비디아는 플러스 0.3, 팔란티어 플러스 0.11,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38, 우버 마이너스 1.48, 테슬라 마이너스 1.57, 온 세미컨덕터 마이너스 2.20, 소파이 마이너스 2.33, 마지막으로 엊그제 가장 많이 올라갔던 SMCI가 조정을 받았다. 5% 이상 하락하는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어제 미주온 탑10 중에 주가의 흐름이 가장 양호했던 TSMC 같은 경우는요, 한 가지 긍정적인 뉴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며칠 전에 다른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확정된 내용은 아니었고 루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TSMC가 미국으로부터 중국 칩 면제 연장을 받았다라고 대만의 경제부 장관이 발표를 했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022년 10월 달에 바이든 정부에서요, 대중국 수출을 규제를 하기 시작하죠. 특히 이제 미국의 반도체 장비로 만든 특정 반도체 칩, 특히 이제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첨단 반도체는요, 더 이상 중국으로 수출하지 못한다. 뭐 이러한 발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따라서 TSMC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었는데요. 굉장히 다행인 점은 그때 이제 뭐 예외적인 조항이 있었죠. 미국으로부터 적급 28나노미터 칩을 생산하는 중국 난징 공장을 대상으로는 여기에서 면제가 된다. 1년간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추가적으로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1년 동안 추가적으로 연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대중국 수출 규제로 인해서 TSMC의 매출이 엄청나게 떨어질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TSMC의 주가가 상승을 지켜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테슬라로 넘어갑니다. 오늘 방송에는요, 테슬라 관련된 여러 개의 뉴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전달해드릴 테슬라 뉴스는요, 댄 나일스, 굉장히 유명한 펀드 매니저죠. 자, 이 전문가가 테슬라를 공매도하고 있는 이유가 설명된 기사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댄 나일즈가 두 개의 메가테크 기업을 공매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애플, 두 번째가 테슬라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제 읽어본 기사에서는요, 도대체 왜 테슬라를 공매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후속 기사가 발견이 됐고요. 이번 기사를 통해서 헤지펀드 매니저 댄 나일스는 도대체 왜 테슬라에 대한 공매도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의 의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댄 나일스는요, 전반적인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제 기사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죠. 지금부터 연말까지 주식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 댄 나일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좋지 않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요, 이자율의 상승입니다. 최근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8%까지 치솟았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는요, 자동차 판매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전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국 분들은 이제 현금 가지고 자동차를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지만 미국이라든지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에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제 대출을 받아서 자동차를 사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가 사고 있는 자동차를 이제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이자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년, 5년 이렇게 나누어서 계속해서 납부를 하는 거잖아요. 콕스 오토모티브라는 대표적인 자동차 관련 업체에 따르면요.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신차 대출율이 무려 9.62%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9.62%면 이제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이자를 10% 가까이 내야 된다. 엄청난 이자율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신차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이러한 이자율 상승 때문에요. 중위소득의 42.1주차가 필요하다. 이 얘기는요. 매주 버는 돈을 42주 이상 모아야 신차를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수치는 어느 정도로 올라간 거냐면 팬데믹 이전에는 평균 34주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차를 사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이자율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높은 비용으로 인해서 금융 비용으로 인해서 일반 소비자의 자동차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좋은 숏 포지션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댄 나일즈의 논리입니다. 첫 번째,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동차가 판매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 거죠. 테슬라는 3분기에 43만 5,059대의 자동차를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상보다도 떨어진 거고요. 그 전에 3개월, 즉 2분기에는 46만 6천 대였거든요. 따라서 전분기에 비해서도 너무나 많이 줄어든 수치를 발표했다. 물론 여기에는요. 공장 가동이 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새로운 모델 3를 출시하기 위해서 많은 손실이 있었던 것을 감안은 해야겠죠. 올해 초 모델 3 그리고 모델 Y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송 수치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굉장히 좋지가 않다는 거죠. 따라서 향후에 총 마진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판매 대수는 떨어지고 오히려 마진도 떨어진다면 굉장히 좋지 않은 실적이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하지만 참고로요. 나일즈는 테슬라 숏 포지션을 크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1%를 차지한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따라서 그렇게 나일즈도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나일즈가 얘기하기를 테슬라의 주식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회사를 좋아합니다. 저는 테슬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일즈는요. 모델 X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차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도 극찬을 하는데요. 우리 세대의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의 테슬라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만 지금 현재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서 비싼 상태고 또한 지금 시장의 추정치가 너무나 높게 설정돼 있다. 따라서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나일즈 같은 경우는 현재 그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 보유 자산의 10%만 공매도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나일즈 같은 경우는요. 공매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투자자거든요. 평균적으로 50%입니다. 따라서 50%는 롱에 투자하고 나머지 50%는 숏에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인데 지금 현재는 90%는 롱에 갖고 지금 10%만 공매도에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달해드릴 테슬라 관련된 뉴스는요. 독일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제가 3일 전에 테슬라에도 노조가 결성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여러분들과 공유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독일 쪽에서 노조 결성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좀 좋지 않은 소식이었죠. 그런데 어제 테슬라가 노조 분쟁을 막기 위해서 독일 공장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노조가 형성되는 것보다는 임금을 올리는 게 낫다. 이러한 계산을 한 거죠.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시죠. 테슬라가 목요일 날 발표하기를 독일의 노조, 이건 이제 테슬라 노조가 아니고요. IG 메탈이라는 독일 노동조합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기를 임금 수준이 업계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불만을 표시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독일 제조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테슬라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11월 달에 직원들한테 이번에 얼마나 임금이 올라갈지 세부적인 상황 공식적으로 전달할 것이다. 따라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밝히기를 작년에도 6% 올린 적 있다. 우리가 이렇게 악덕한 그런 기업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패러그래프에 배경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테슬라는 독일의 다른 자동차 기업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단체 교섭 계약이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경영진에서 임금 상승을 마음대로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요. 단체 교섭 계약 조건에 따라서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그리고 BMW는요. 2023년 6월 달에 5.2% 임금 인상을 동시에 시행한 적이 있고요. 2024년에도 3.4% 추가적인 임금 인상이 이미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테슬라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상황 때문에 독일의 노동조합 IG 메탈, 금속 노조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에서 우려를 제기했고요. 자, 그래서 이들은 테슬라의 임금 제한이 기존 단체 교섭 계약에 명시된 것보다 20%나 뒤처져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의 독일 공장에서는요. 약 11,000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이 직원의 수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상반기에 대규모 확장 계획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은 뭐냐면 일단 배터리 용량 그리고 전체 차량 생산량을 2배까지 올리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기관에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 확장 계획이 승인이 돼서 생산량을 2배로 올리게 되면요. 독일 공장에서도 드디어 100만 대까지 생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독일 지역에서 노조가 생길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마진에 좀 압력을 받고 있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소식이 전달됐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테슬라 관련 뉴스는요. 사이버 트럭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지금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번만은 사이버 트럭의 판매가 지연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지금 2년이나 연기가 돼서 올해는 꼭 생산되고 판매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대량 생산, 대량 판매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진전하는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이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이버 트럭의 대량 생산을 위해서 유럽의 스테인리스 생산업체랑 테슬라가 손을 잡았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본격적인 판매를 앞두고 있는 사이버 트럭의 외관을 위해서 스테인리스 스틸 패널 일부를요. 핀란드의 기업입니다. 아우토쿰프로부터 조달받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이 업체는 전기 자동차의 독특한 디자인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자, 이들이 공급하는 자재는요. 오스틴에 있는 테슬라 조립 공장으로 배송될 것이다. 그리고 헬싱키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요. 유럽 최대의 스테인리스 스틸 생산 업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자동차 제조업체와 협력해서 배기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굉장히 좀 이름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우토쿰프는요. 핀란드 기업이긴 하지만 미국에도 공장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리바마주의 칼버트에 이제 아우토쿰프의 공장이 있고요. 여기로부터 테슬라가 자재를 조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2곳 이상의 공급업체를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자, 이런 뉴스를 블룸버그가 전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아우토쿰프의 주가는 무려 49%나 올랐다라고 합니다. 사이버 트럭은 아직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올해 말부터 판매한다 이렇게 약속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 그리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스테인리스는 강철과 니켈을 조합했기 때문에 이 소재는 일반 강철보다 2~3배 정도 더 비쌀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용 효율성은 많이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론 머스크의 주장에 따르면요, 방탄 기능까지 있다. 너무나 강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블레이드 러너 같은 외관을 부여하고 싶다. 따라서 굉장히 퓨처리스틱하죠. 딱 보면 미래에서 온 차 같잖아요. 한 가지 장점이 더 있는데 페인트를 칠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대로 이제 스테인리스의 외관을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사이버 트럭 제작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 너무나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에 지금 예정보다 2년 이상 늦어졌다. 따라서 이번에는 정말로 올 말부터 판매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번 기사를 통해서 사이버 트럭이 드디어 출시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었다.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아주 오래간만에 온 세미컨덕터 관련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온 세미컨덕터는요, 앞에서 살펴본 테슬라랑도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의 혁명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반도체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전력 효율성이 좋은 SiC, 탄화 규소라고 부르는 실리콘 카바이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온 세미컨덕터가 하이퍼룩스 LP로 이미지를 개선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온 세미컨덕터는 커다랗게 두 개의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SiC, 즉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고요. 두 번째는요, 이미지 센싱입니다. 따라서 두 개의 커다란 분야가 있는데 이번에는 하이퍼룩스 LP로 이미지 센서를 개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온 세미컨덕터는 최근에 하이퍼룩스 LP 이미지 센서 제품을 출시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이퍼룩스 LP 이미지 센서는 뭐냐면 이미지의 품질은 올라가고요, 전력 소비는 오히려 떨어졌다. 그리고 소형 팩터를 제공하는 산업용 혹은 상업용 카메라용으로 설계된 이 이미지 센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온 세미컨덕터가 이번에 출시한 하이퍼룩스 LP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는요, 보안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급등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응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지의 품질은 올라가고요. 그리고 배터리 수명은 향상시켰다. 배터리 수명 향상시키는 거는요, 온 세미컨덕터의 전공 분야입니다. 왜냐면 센서 말고도 실리콘 카바이드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활용 분야가 굉장히 넓다라고 합니다. 스마트 초인종, 굉장히 간단한 부분부터 머신 비전까지. 머신 비전은 뭐냐면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모든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머신, 기계들이 시력을 갖게 된다. 뭘 봐야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많은 기계들이 이제 비전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센서를 제공하는 기업이 온세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덧붙여서 이 하이퍼룩스 이미지 센서는요, 동작 감지도 할 수 있고 스마트 관심 영역 같은 기능을 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장점인 효율적인 전력 관리와 함께 이 이미지 캡처를 지원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활용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온 세미컨덕터의 주가 흐름은 너무나 좋습니다.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57.8%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다른 컴퓨터라든지 기술 섹터의 평균치 37.5%와 비교를 해봤을 때 현저히 나은 성적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좋은 성과를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자동차 및 산업용 최종 시장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활용도가 너무나 좋은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자동차 부분이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 보시면 온 세미컨덕터의 전력 반도체, 실리콘 카바이드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능형 전력 센싱 솔루션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여러 가지 이제 계약이 여기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BMW와도 지금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차세대 전기 자동차의 주행거리 연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온 세미컨덕터의 엘리트 SiC, 이게 이제 온 세미컨덕터의 전력 반도체 상품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기업이 손을 잡고 미래 전기 드라이브 트레인에 탄화 규소 기술을 탑재한다. 탄화 규소가 SiC입니다. 우리가 보통 규소라고 부르는 게 바로 실리콘이잖아요. 이 실리콘을 탄화시킨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효율성은 증대시키고 시스템 수준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두 기업이 손을 잡았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BMW뿐만 아니죠. 폭스바겐도 나오고요. 폭스바겐 역시도 그들의 전기 자동차에 엘리트 SiC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온 세미컨덕터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요, 온 세미컨덕터의 1200V짜리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모듈을 폭스바겐 모델의 전방 그리고 후방에 있는 인버터에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그뿐만이 아니죠. 최근에 30억 달러짜리 굉장히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마그나입니다. 자, 그리고 보고 원화도 나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파트너십을 연장했다. 그러면서 약정 매출이 10억 달러에 달한다. 굉장히 다양한 고객군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온 세미컨덕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무조건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속적인 거시 경제가 지금 제약 조건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리고 수요가 약화되고 있다. 이 부분은요, 온 세미컨덕터의 가장 커다란 시장이 자동차잖아요. 이 자동차 업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경기에 가장 민감한 대표적인 임의 소비재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거시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고 있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수요가 약화되고 있고 재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적으로 지금 온 세미컨덕터는요, 실적에 많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2023년 회계년도 3분기에 온 세미컨덕터는요, 20억 9,500만 달러 아니면 21억 5천만 달러 사이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잘 해봤자 작년 대비 마이너스 2.1%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닝 같은 경우도 주당 1.35달러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도 작년 대비 6.9%나 떨어진 수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뭐 줍줍기회가 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자동차 산업이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기 전까지는 온 세미컨덕터 역시도 좋지 않은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 기업 우버 관련된 뉴스가 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버가 스냅 EBT 결제 시스템과 통합을 했다.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됐는데요. 조금 어렵죠? 무슨 얘기인지 좀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용자 기반을 확대하고 고객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버 이츠가요, 2024년부터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우리가 줄여서 스냅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랑 전자 혜택 이체 EBT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결제 서비스를 통합할 예정에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스냅은요, 미국 최대 규모의 식품 영양 지원 프로그램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소득이 굉장히 적은 저소득 가구에요, 식품 혜택을 제공해서 필요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복지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복지금을 차는 방법이 바로 전자 혜택 이체 카드다. EBT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카드를 가지고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물론 아무한테나 주는 복지 혜택은 아니고요. 연방 빈곤 수준의 130%에 설정이 돼 있다. 따라서 좀 빈곤층 중에서도 이 식료품을 살 만한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복지 혜택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스냅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필수적인 프로그램이다.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2022년 같은 경우는 매달 평균 4,150만 명한테 이 제공이 된 프로그램이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는구나. 따라서 이게 굉장히 커다란 시장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추가적인 내용을 좀 봐야겠죠. 사용자 경험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버이츠는요, 실시간 주문 추적도 한다. 따라서 언제쯤 내가 시킨 식료품이 도착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스냅 EBT 사용자를 위해서는 맞춤형 음식, 식료품 제한 기능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이러한 식료품을 사야 된다. 왜냐하면 이 뉴트리션, 영양이 뛰어난 이런 식료품을 제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대화형 쇼핑 경험을 개발하고 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따라서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용자의 니드에 따라서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제안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장착하기 위해서 생성형 AI 채팅 응답 기능을 출시할 계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커뮤니티 중심 접근 방법,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복지금을 받는 이러한 시장에 진출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접근 방식은요, 데이터 기반의 최적화, 그리고 매출, 고객 유지율, 그리고 배달 부분의 총 주문 예약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에 진출을 한다. 시장이 넓어졌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소식도 있는데요. 우버의 플랫폼은 2024년까지 플렉스카드 그리고 면제와 같은 의료 관련 결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가장 유명한 의료 시스템 메디케이드 그리고 메디케어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플랜의 수혜자가 이제 앱을 통해서, 우버의 앱을 통해서 직접 신선한 식료품도 구매하고 보험 혜택을 결제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리게 된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이 우버 앱으로 못하는 게 없다. 하나의 슈퍼 앱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는 아마존 관련된 소식이고요. 아마존이 앞으로 공급망 전략으로 인해서 $1,000억 달러의 추가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공급망 전략은요, 영어로 Supply Chain by Amazon이죠. 자,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달에 좀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기사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의 다음 큰 사업, 따라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 공급망 장치에 숨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아마존의 물류 서비스, 배송부터 유통까지 모두 해주는 이 물류 서비스가요, 결국은 1,0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트루이스트의 애널리스트 유세프 스퀄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은요, 물류 네트워크를 아마존 외부 판매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상품으로 바꾸면서 주요 비용 센터를 수익 센터로 전환하고 있다. 굉장히 깔끔하게 오늘의 키포인트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의 기업은 여러 가지 부서가 있잖아요. 이 부서는 성격상 두 개의 성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부처는요, 비용 부서, 즉 돈을 쓰는 부서고요. 또 하나는 돈을 버는 부서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일했던 호텔 같은 경우는요, 레스토랑이라든지 객실 부서, 아니면 뭐 세일즈 부서, 이런 데는 이제 돈을 버는 부서잖아요. 자, 반면에 돈을 계속해서 쓰는 비용 부서가 있습니다. 인사부라든지 엔지니어링, 뭐 하우스키핑, 이런 데는 돈을 쓰는 비용 부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마존 입장에서도 원래는요, 이커머스를 통해서 돈을 벌고 물류 네트워크, 즉 배송은요, 돈을 쓰는 부서였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부서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요, 아마존이 그들이 구축해 놓은 물류 네트워크를 돈을 받고 팔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아마존닷컴에서 판매하는 물건뿐만 아니라 외부 판매자를 위해서도 그들의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게 열어줬죠. 자, 그런데 그냥 열어준 게 아니죠. 돈을 받고 배송을 해주고 있다. 물류 기업으로서 활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예전에는 계속 비용을 발생했던 부서가 이제는 돈을 벌기 시작했다. 또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겁니다. 코로나19 봉쇄로 인해서 이커머스의 그 주문이 너무나 많이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2020년, 2021년 아마존은요, 물류센터 쪽에 지출을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는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비용 절감을 통해서 수익이 증가하면서 아마존의 주가가 올해 들어서 58%나 급상승했다. 이렇게 최근에 그 아마존의 변화 모습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물류 서비스로부터 새로운 추가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요, 작년에 이제 성장률이 9%에 불과했거든요. 아마존의 매출 성장률이 10% 이하로 떨어졌었는데 이제는 다시 1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애널리스트의 추정치에 따르면 11% 올라가서 5,7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Supply Chain by Amazon이죠. 자, 이거는 공장에서 전 세계 고객의 문화까지 제품의 흐름을 감독한다. 아마존은요, 해상 운송, 그리고 이제 항공기도 가지고 있죠. 세관, 육상 운송, 재고 보관, 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잖아요. 따라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다양한 업체를 하나의 원활한 서비스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서플라이 체인 바이 아마존은요, 그냥 상인 입장에서는 아마존한테 모든 걸 다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존이 알아서 공장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이제 고객의 문화까지 갖다 준다. 엄청난 서플라이 체인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발전의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전략을 예전에도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과거 아마존은요, 웹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구축해 놓고 나중에 클라우드 인프라 비즈니스를 달성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AWS죠. 아마존 웹 서비스잖아요. 자, 이 아마존 웹 서비스도 처음에는요, 아마존에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지사가 있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 있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이 그들의 정보를 내부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그런 웹 서비스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나중에 AWS로 발전시켜서 전 세계 최고의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이 됐잖아요. 자, 이거를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존닷컴 내의 배통과 유통을 위해서 인프라를 이미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그 인프라를 이제 타 판매자한테 열어주면서 물류 플랫폼을 개방하는 전략을 다시 한번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처음에는 자기들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거를 판매한다. 이러한 전략을 두 번이나 사용하는 것이 아마존이다. 그리고 첫 번째 AWS는
성공을 거뒀잖아요. 전 세계 최고의 클라우드 기업이 됐죠. 따라서 이번에도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이 배송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물류 기업으로서도 아마존이 전 세계 1등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주 입장에서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 기사를 통해서 아마존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됐다. 공급망 전략이다. 우리가 보통 서플라이 체인 바이 아마존이라고 부르는 것이 엄청난 잠재력, 1,000억 달러의 추가 매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미중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가오는 주말 동안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모아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